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상살이 이야기를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서울 종로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골목. 아침 햇살이 비릿한 아스팔트를 비추고 있었다. 출근길에 바쁜 사람들이 우르르 지나가는 한편 구석진 담벼락 밑에서는 누군가 부지런히 빈 병을 모으는 낡은 그림자가 움직였다. 화선지처럼 얇아진 회색 머릿수건이 햇빛에 반짝이고 갈라진 손가락 끝이 차가운 유리병을 하나하나 쓸어 담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정순이었다. 올해 78. 남편을 잃은 지 벌써 30년, 유일한 아들은 젊은 시절 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렸다. 자식도 친척도 없었다. 그래서 정수는 새벽마다 나와 재활용을 모았다. 한 달에 150만 원 남짓한 기초생활수급비로는 겨울 난방비도 빠듯했지만 그는 누구에게 손 벌리는 걸 못 견디는 성격이었다. 동네 주민센터 직원들은 안타까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정수는 늘 말했다. 괜찮아요. 난 몸 성하고 손발 성하니까. 내 손으로 먹고 사는 거지 뭐. 정수는 동네 복지사들이 주는 라면과 참치캔을 아껴 먹었고 전기요금 고지서를 손에 쥐고는 한참을 미루다 결국 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늘 웃는 얼굴이었다. 동네 노인정에서 동갑내기 친구 한 씨를 만나면 언제나 빈손으로도 배꼽 빠지게 웃었다. 정순아, 이러다 쓰러지는 거 아니냐? 한 씨가 걱정스레 말하면 정수는 손사래를 쳤다. 아이고, 내 팔자에 쓰러질 시간이 어딨어. 쓰러지면 할 일이 없어지잖니. 그러나 정순도 밤이면 굵은 한숨을 내쉬곤 했다. 오래된 집의 벽지는 군데군데 뜯어져 있었고 부엌 천장에는 비가 새는 자국이 번졌다. 겨울에는 연탄 한 장 켜기도 아까워 전기장판에 몸을 웅크리곤 했다. 한 씨가 아들이 사준 전기 매트를 자랑할 때마다 쓴웃음만 지었다. 한편 그의 작은 장롱 속에는 낡은 철제 상자가 있었다. 오래전 남편이 남겨두었던 것. 정수는 그 상자를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었다. 남편은 가기 전 병실에서 마지막 힘을 내어 말했다. 순이야, 내가 평생 모은 거야. 언젠가 정말 필요할 때 이 상자 열어봐. 그전엔 절대 열지 말고. 정수는 처음엔 그 말이 아들과 자신을 위한 보험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세월은 흘렀다. 상자 속엔 자식의 낡은 운동화나 오래된 시계, 결혼 반지 같은 것들이 있을 거라고 막연히 여겼다. 빈곤 속에서도 그는 남편의 약속을 지키려는 듯 상자에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정수는 노인정에서 갑자기 쓰러졌다. 동네 사람들이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실어 나르고 정수는 하얀 병실 침대 위에 앉았다. 의사는 진단서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할머니, 큰 병은 아니지만 안정을 좀 취하셔야겠어요. 요즘 많이 피곤하셨죠? 정수는 미소 지었다. 아이고, 내가 무슨 피곤할 일이 있겠어요. 그냥 좀 힘이 없었어요. 그날 오후 한 씨가 병문 안을 왔다. 그는 손수 만든 과일 주스를 정순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정순아, 그런 무릎으로 밤에 쓰레기 끌고 다니지 말고. 상자, 그거 이제 열 때 된 것 아니냐? 몇 년을 참았어. 애도 없고 너 혼자지 않느냐? 남편분이 그래도 무슨 생각으로 남긴 건데. 정수는 머리를 저었다. 안 돼. 그이는 정말 절대 필요할 때 연락을 했어. 지금은 아직 내 몸 붙어 있잖니. 한 씨는 한숨을 쉬었다. 내가 참 아끼는 것도 알겠지만 내가 지키는 게 남편분 뜻 어길 수도 있는 거야. 너 힘들게 살라고 남긴 돈은 아니지 않겠냐? 정수는 한참 침묵하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처음으로 상자를 꺼냈다. 손을 얹자 철제 뚜껑은 오래된 경첩 소리를 냈다. 상자를 열어본 순간 정수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상자 안에는 작은 봉투들이 가득했다. 각각의 봉투에는 1,000, 5,000, 1만이 등 숫자가 적혀 있었다. 봉투를 하나 열자 5만원권 지폐가 한 장씩 빼곡히 들어있었다. 손이 떨렸다. 봉투는 수십 개, 아니 수백 개였다. 상자를 모두 비우자 오래된 흙냄새 대신 지폐의 잉크 냄새가 온 방을 채웠다. 정수는 믿을 수 없었다. 이게 대체? 남편은 소방관으로 이렇게 큰 돈을 벌 수 없었다. 하지만 정수는 곧 봉투들 사이에서 작은 노트를 발견했다. 남편의 흔들리는 글씨로 적힌 메모가 있었다. 순이야, 이 돈은 내가 모르는 내가 만든 빚이네. 1970년대 너 몰래 남의 이름으로 돈을 굴리던 적이 있었어. 그때 작은 땅과 주식이 엮여 크게 불었다. 죄를 지었지만 그걸 숨길 수 없었네. 이제 내가 갈 때 내 손에 놓고 간다. 간혹 나눠 쓰되 혹시라도 부정하게 썼다는 생각이 들면 모두 좋은 데 써주게. 그게 내 속죄이네. 사랑한다. 정수는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남편이 오래전 안고 살았던 비밀, 그리고 죽기 전까지 그것을 꺼내지 못한 무게를 이제야 알았다. 그는 격정적인 혼란과 함께 한편으로는 남편이 남긴 사랑을 느꼈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상자 속 빳빳한 지폐를 앞에 놓고 한참을 생각했다. 남편의 말대로 좋은데 쓰라는 말에 마음이 무거웠다. 지금까지 가난한 삶을 버틴 자신을 위한 것일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도우라는 뜻일까? 그때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건 동네 주민센터 어린이들 모습이었다. 동네 초등학교 앞에서 구걸하는 아이들, 집에 먹을 게 없어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아이들의 눈빛, 또 옆집의 노인네가 지난 겨울에 난방비를 못 내 떨며 지냈던 기억. 그는 오래전 엄마와 함께 슈퍼 가서 사탕 한 개 사 먹던 시절이 떠올랐다. 그 작은 사탕의 달콤함이 인생에서 얼마나 큰 희망이었는지. 그는 결국 결심했다. 다음 날 정수는 낡은 철제 캐리어를 창고에서 꺼냈다. 캐리어에 봉투들을 꽉 채워 넣었다. 서류 봉투 하나에는 남편의 메모를 넣었다. 구두방에서 일할 때 같이 쓰던 사무용 스테이플러와 낡은 반지도 챙겼다. 그는 주민센터를 먼저 찾았다. 복지사들 앞에서 정수는 작은 봉투 한 뭉치를 내밀었다. 이거 가난한 아이들 밥 사 먹이는데 써주오. 복지사들은 당황했다. 할머니, 이런 돈이 어디서? 정수는 웃으며 말했다. 다들 먹고 살기 힘들다잖아요. 나도 평생 그랬으니 이제 남에게 나눠야죠. 복지사들은 경찰에 신고할까 고민했지만 노인의 얼굴에서 진심을 읽었다. 결국 복지사는 은행에 가서 절차대로 기부를 진행하자고 설득했다. 그래야 세금 문제나 법적 분쟁에 말려들지 않을 것 같았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그 유명한 은행 방문이 결정된 것이다. 며칠 뒤 정수는 처음으로 은행 큰 지점에 들어섰다. 빌딩 로비에 세워진 거대한 전광판이 연일 뉴스와 광고를 재생하고 있었다. 어깨에는 남편이 오래전에 들고 다니던 회색 캐리어가 매달려 있었다. 그는 메모를 손에 쥐고 발걸음을 옮겼다. 은행 안은 높은 천장과 대리석 바닥으로 웅장해 보였다. 창구 앞에는 줄이 늘어섰고 은행 직원들은 바삐 움직였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창구 직원 이서진은 할머니의 차림새를 보고 잠시 고개를 갸웃했다. 헐렁한 목도리, 낡은 코트, 손에는 남루한 캐리어. 그는 웃으며 다가갔다. 어르신, 어디 도와드릴까요?
정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저 기부를 하러 왔는데. 이서진은 눈을 크게 떴다. 기부요? 입고 있는 옷도 낡고 기초수급자인 것 같은 늙은 할머니의 모습에 몇십만 원 들고 왔구나. 속으로 내심 귀찮은 기색이 역력해 보였다. 예, 꽤 큰 돈일 거요.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에 맡기면 사람들이 잘 나눠 쓸 수 있을까 해서요. 이서진은 조금 당황했다. 그 간절한 표정에 진심이 묻어났다. 하지만 요즘 세상에 현금으로 기부라니. 혹시 얼마 정도 준비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수는 캐리어를 열었다.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캐리어 안에는 빳빳한 5만원권 지폐 묶음이 빼곡히 들어있었고 몇 개는 비닐끈에 묶여 있었다. 대략 눈대중으로도 수십억 원은 돼 보였다. 이서진은 숨이 넘어갈 듯했다. 옆에서 문서 정리를 하던 동료 직원들도 웅성거렸다. 박 부장이라는 중년의 지점장은 사무실에서 뛰어나왔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부장님, 이분이 전액 기부를 원하신대요. 그런데 현금이 어마어마합니다. 박 부장은 순식간에 얼굴이 굳었다. 그는 먼저 통화 버튼을 눌러 본사와 보안팀, 그리고 경찰에 연락했다. 은행 입장에서는 거액의 현금 이동이기에 반드시 절차를 따라야 했다. 또한 검은 돈일 가능성도 있었다. 정수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캐리어 앞에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다. 도와주세요. 제가 욕심도 없고 돈도 벌 줄 모릅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이라고 하지만 내 눈에는 죄만 보이니 모두 사회에 돌리려고 합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박 부장은 진지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어떻게 모으셨는지, 그리고 왜 기부하려는지 자세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나쁜 돈이면 안 됩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제가 어떻게 모았는지 그건 다 남편 탓이에요. 남편은 오래전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얼마 전에 알았어요. 남편은 죽기 전에 말했습니다. 이 돈은 죄에서 태어난 돈이니 당신이 깨끗하게 만들어주세요라고.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은행 안이 조용해졌다. 정순의 손끝은 떨리지 않았다. 남편과의 약속을 생각하면 울고 싶었지만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다. 이 돈이 남편의 죄를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얼마 뒤 경찰 2명이 은행에 도착했다. 한 명은 40대 중반의 형사, 다른 한 명은 새내기처럼 보이는 경찰이었다. 그들은 상황 설명을 듣고 정순을 천천히 설득했다. 할머니, 혹시 이런 경우를 들은 적 있나요? 사기를 당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확인 절차가 필요하니 잠시 기다려주세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하라는 대로 다 하세요. 나는 이 돈에 욕심이 없습니다. 경찰은 돈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본사를 통해 계좌를 조회하고 지폐 일련 번호를 조사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봉투들에는 1970만 1980년대 발행된 오래된 지폐들도 섞여 있었다. 그리고 상당수는 10년 넘은 구형 지폐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희소 가치가 높아진 지폐였다. 은행 중앙 데이터베이스에서 추가 확인을 하고 국세청까지 연락을 돌렸다. 경찰관 중 한 명은 조심스럽게 정순에게 물었다. 할머니, 남편분이 남긴 돈이라고 하셨죠? 혹시 남편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정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 우리 남편은 소방관이었어요. 젊을 땐 어느 큰 회사에서 일했대요. 아무튼 남들은 다 훌륭하다고 했지만
그때 남편이 회사 사람들 돈을 관리하다가 은밀히 굴렸다 하더군요. 1980년대에 무언가 투자한다고 하면서 그게 20년 동안 눈덩이처럼 불어났대요. 남편은 나중에 그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병으로 누웠지요. 그 이야기를 들은 경찰과 은행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합법적으로 모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 모든 시간을 혼자 가슴에 묻고 살았던 남편의 처지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은행은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며 본사에 사실을 전달했다. 그리고 기부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은행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 이런 사연이라면 우리도 최선을 다해 기부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할머니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기부를 도울 것입니다. 정수는 안도했다. 그리고 조용히 창구 직원에게 말했다. 부디 기부를 공정하게 나눠주세요. 홀로 사는 노인들, 학교 못 가는 아이들, 병원비 없어서 포기하는 사람들 세상 곳곳에 쓰였으면 합니다. 내 이름은 절대로 알리지 마세요. 남편 이름도요. 그저 익명으로. 그게 아마 우리 가족의 죄를 조금이나마 씻는 길입니다. 이서진은 목이 메었다. 알겠습니다, 할머니. 약속드릴게요. 그는 정순의 손을 꽉 잡았다. 정순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이후 은행은 정순의 의사에 따라 기부금을 정순 익명 기금으로 설립했다. 이 기금은 빈곤층 아동 장학금, 독거노인 지원, 희귀병 환자 의료비 등에 사용되도록 계획되었다. 기부 사실은 익명이었지만 한 기자가 취재 중 우연히 알게 되었다. 도심의 한 은행, 기초생활수급자 할머니가 100억 전액 기부. 기사 제목은 하루아침에 인터넷을 달궜다. 사람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며칠 뒤 은행 측과 경찰이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할머니는 끝까지 익명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순의 사연은 더욱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SNS에는 할머니, 당신이 진정한 영웅입니다라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누군가는 부자들이 할머니에게 배워야 한다고 적었다. 누군가는 숨겨진 천사라고 칭송했다. 하지만 정수는 여전히 그 작은 집에서 예전처럼 재활용품을 모으며 살았다. 주민센터는 그의 생활을 지원해주겠다고 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아직 건강해요. 남의 손 빌릴 일 없어요. 그는 자신이 큰 돈을 기부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조심했다. 한 씨는 어느 날 정순의 집을 찾아와 말했다. 내가 그랬지? 100억인가 뭔가. 정수는 손사래를 쳤다. 몰라,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내가 그런 큰 돈을 어디서 구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깔깔 웃었다. 그러나 한 씨는 밤늦게 혼자 남았을 때 눈물을 흘렸다. 친구가 평생 가난 속에서 남을 위해 살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느 겨울 날로 심지가 떨어져 추위에 떨던 정수는 자신의 패딩을 벗어 노숙자에게 덮어준 적도 있었다. 그런 사람이 이제 마지막까지 큰 돈을 기부하고도 아무렇지 않은 척 사는 모습에 한 씨는 마음이 먹먹해졌다. 그리고 어느 봄날 정수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다. 이웃들이 그의 집을 찾아갔을 때 그는 오래된 담요를 덮고 평화롭게 누워 있었다. 손에는 남편의 노트를 쥐고 있었다. 상자 위에는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다. 잘 썼다. 남편과 아들도 기뻐할 것이다. 장례식은 소박하게 치러졌다. 은행 직원 이서진과 지점장 박 부장도 조문을 왔다. 경찰 김 경사도 찾아왔다. 이서진은 정순의 영정 앞에서 오래도록 서 있었다. 할머니, 당신 덕분에 제 삶이 달라졌어요.
사람을 믿는 마음을 다시 배웠습니다. 박 부장도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숙였다. 몇 달 후 정순 익명 기금으로 첫 번째 장학금이 전달되었다. 서류 봉투를 받아든 한 학생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았다. 그의 어머니는 아픈 남편과 장애를 가진 동생을 돌보느라 늘 마음이 무거웠다. 그에게 닥쳐온 기적 같은 도움에 그녀는 결국 기금 담당자에게 물었다. 도대체 누가 이런 큰 돈을 우리 같은 사람에게 쓰라고 했나요? 담당자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그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거든요. 다만 그분이 전한 말은 하나뿐입니다. 행복은 나눌 때 비로소 돌아온다라고. 그 말은 곧 서울 전역에, 아니 전국 곳곳에 퍼져나갔다. 몇몇 부자들이 조용히 기부에 동참했고 작은 나눔도 늘어났다. 정순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됐다. 경제지 기자들은 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기부가 대한민국 나눔 문화를 바꿨다는 기사를 썼다. 그리고 해마다 봄이면 은행 로비에는 작은 나무 한 그루가 세워졌다. 나뭇잎에는 사람들의 작은 소원과 감사의 메모가 적혀 있었다. 우리 아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취업했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당신처럼 살겠습니다. 그 나무를 바라보며 이서진은 미소 지었다. 정순이 세상을 떠난 지 몇 년이 흐르고도 그의 이야기는 도시의 바쁜 생활 속에서 마치 여름밤의 바람처럼 잊히지 않았다. 소리 없이 불어와 한낮의 열기를 잠시 식혀주는 바람처럼 정순의 나눔도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적셨다. 정순이 남긴 100억은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생명을 살렸다. 한 번의 수술비가, 한 번의 장학금이, 한 번의 급식비가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었다. 그리고 그 희망의 씨앗은 또 다른 나눔을 싹 틔웠다. 이서진은 종종 은행 창밖에 서서 정순의 발자국을 떠올렸다. 회색 코트를 입고 캐리어를 끌던 그 여인의 느리지만 확고한 걸음. 그 발걸음이 남긴 흔적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어쩌면 서울의 아스팔트 깊숙이 각인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정순이 손을 맞잡은 듯 그는 오늘도 창구에 찾아오는 낯선 이들을 따스하게 맞이한다. 눈빛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으려는 눈으로. 행복은 나눌 때 비로소 돌아온다. 정순이 남편과 함께했던 작은 약속은 세상을 바꾸는 큰 울림이 되었다. 이제 그 울림은 다른 이들의 마음속에서도 부드럽게 퍼져나가고 있다. 그리고 어느 곳인가 변함없이 밝은 햇살 아래서 정수는 조용히 웃고 있을 것이다. 우리네 세상살이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사연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